D조까지 알아봤고요. 2조 잘츠부르크에서 이 황희찬 선수를 좀 더 저는 길게 보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좀 못 보게 되네요.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약스랑 비교하기에는 전체적인 젊은 선수들 클래스도 수비와 공격 라인에서 뭔가 한 끗 좀 부족했고 가능성은 많이 보였지만 리버풀도 홈에서 3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3대3까지 따라잡히는 그런 흐름에서는 이 팀이 엄청난 잠재성을 또 보여준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매치가 사실 세 팀 리버풀, 나폴리, 짤츠부르크가 다 동률이 될 가능성도 남겨져 있는 네.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 마지막 경기를 임하는 거 보면은 짤츠부르크가 리버풀에게 상당히 공격적인 운영을 하고 내용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는데요. 결국 선수들이 이제 경험들이 좀 부족합니다. 특히 10대 후반에 소보슬라이를 비롯해서 홀란드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가능성은 많지만 큰 경기에서 확실히 경기 운영 능력이 좀 떨어지고 좀 마무리할 때 좀 클래스 차이가 조금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나 전체적인 스탯은 조금 리버풀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결국은 거기서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고요. 나폴리 같은 경우가 마지막 경기가 행크전이었는데 팀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았었기 네. 때문에 팬들 아시다시피 결국 안첼로티도 이제 경질이 됐죠. 결국은 가투소가 들어왔고 뭐 선수들 그 전에 뭐 합숙 거부하고 징계 먹고 그래서 그 전 또 경기 내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야 나폴리가 힘들지 않겠느냐. 근데 또 밀리크가 나온다고 해서 야 과연 밀리크가 해주겠느냐. 최근에는 승리도 계속 없었고 근데 밀리크가 확 해주면서 마지막에 사실 나폴리가 이제 분위기를 추스리는 그런 또 하나의 계기도 지금 됐지만 행크전 대승이 결국 나폴리로 하여금 위기의 동아줄에서 어떻게 보면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숨통을 제시해줬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버풀은 뭐 경험에서 나오는 그러한 노련미로 1위가 된 것 같고요. 나폴리는 이제 막판의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알겠습니다. 한의원님은 2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짤츠부르크가 지난 시즌 아약스와 완벽하게 매치되기에는 지난 시즌 아약스에 비하면 뭐 멤버라든가 전체적인 풀어나가는 기량 자체가 짤츠부르크가 약간 아래인 게 맞아요. 그래서 장 의원님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반복하면 짤츠부르크는 잘했지만 한계를 노출한 건 틀림이 없고요. 저는 2조는 뭐 한 줄로 얘기하면 황희찬 대 반다이크. 네, 결국 그 장면을 하나 남김으로써 그게 한국 축구에 있어서 황희찬 선수가 앞으로 엄청난 자신감을 더 가지고서 앞으로의 또 커리어를 끌어나가고 대한민국에게도 보탬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일단 지금 뭐 홀란드 선수는 많은 클럽들이 지금 원하는 선수가 돼 있고 이미 미나미노 선수도 이미 또 이적설 나오고 있고 한데 황희찬 선수도 분명히 요 조별리그 6경기가 황희찬 선수의 앞으로의 행보에는 크게 좋은 영향을 미칠 공산이 아주 크죠. 예, 그러니까 모두가 빅클럽, 빅리그 뭐 여러 군데서 황희찬 선수를 다 이제 알고 면밀히 관찰이 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에게는 정말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런데 올 시즌은 여기서 한마디만 이제 첨언을 하자면 아까 이제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빅5 리그가 모두 16강을 채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중견 리그, 중소 리그의 웬만한 강팀들은 다 이제 유로파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유로파 리그도 그 어느 때보다 사실은 굉장히 좀 빡빡해지지 않겠나. 치열하고 재밌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에 통상 보면은 살아남아 있어야 하는 그런 중견 리그에 또 무시 못할 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팀들이 모두 일제히 유로파 리그에서 다 만나게 돼 있기 때문에 유로파 리그도 또 나름대로 굉장히 치열해질 거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번에는 F조 살펴볼까요? 위원님은 보면서 어떤 걸 좀 느끼셨어요? 이것도 예상대로 됐는데 사실 인터밀란이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했던 조죠. 결국은 이제 바르셀로나가 있고 인터밀란과 도르트문트의 2위 싸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프리뷰 때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싸움에서 결국 두 팀의 맞대결이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근데 결국은 맞대결에서 갈렸다고 봐야 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경기는 인터밀란의 도르트문트 원정이죠. 그 경기는 사실 인터밀란이 잡았어야 되는 경기로 저는 봅니다. 전반에 라우타르 마르티네스가 골을 넣을 때 또 베치노가 골을 넣을 때 2대0으로 앞서갈 때 인터밀란이 완전히 분위기를 잡았었고 전적으로 그러한 흐름을 상당히 콘테 감독 체제에서 또 지키는 데 능하고 후반 운영을 통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분위기로 마무리를 질 수 있었는데 후반 가서 특히 이제 콘테 감독이 간혹 측면 윙어들이 좋은 팀 상대로 측면 윙백들 배우 등 뒷공간 그러니까 측면 배우 뒷공간을 너무 노출하면서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날 도르트문트가 한편으로는 상당히 잘했던 경기인데 홈에서 후반 들어가서 토르강 아자르 또 이선의 브란트, 제이든 산초 이런 선수들이 칸드레바랑 그다음에 그 비라기의 윙백 그 뒷공간을 계속 허물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경기가 역전이 됐습니다. 2대 0에서 3대 2로 졌는데 인터밀란이요. 그러니까 사실 그 패배가 결국은 저는 탈락을 의미한다고 보여져요. 그 패배가 결국은 승점 6점짜리 싸움에서 결정타가 됐고 그 이후에 좀 회복을 하려고 한 흐름이 결국은 마무리가 안 되면서 결국 도르트문트가 2위가 됐죠. 네, 인터밀란은 실패를 한 그런 시즌이 됐고 유로파리그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저는 계속 한 줄로 일단 제목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안토니오 콘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좀 약하다. 그러니까 콘테 감독의 여태까지의 그 빛나는 커리어가 있죠. 빛나는 커리어가 있는데 콘테 감독 커리어를 보면 리그는 강한데 그 콘테라는 어떤 그 전술가를 봤을 때는 기대치에 비해서는 이 유럽 클럽 대항전 무대에서는 커리어가 좀 안 좋아요. 근데 그게 또 재현이 됐어요. 네. 그게 또 재현이 됐고 루카쿠 선수는 그 중요할 때 못 넣어주는 어떤 좀 결정력의 약점 그게 또 재현이 됐고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선수는 이제 아마 많은 클럽들이 노릴 만큼 라우타로 선수 이제 아르헨티나를 정말 앞으로 이끌어갈 만한 공격수다라는 거를 증명을 했고 하지만 라우타로 요소보다는 콘테 루카쿠 요소가 좀 더 컸나 봐요. 인터밀란이 여기서 탈락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인터밀란에게 남은 것은 스쿠데토는 그러니까 이탈리아 챔피언은 반드시 먹어야 된다. 네. 올 시즌은 지금 인터가 유벤투스를 리그 내에서는 잡을 수 있는 시즌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틀림없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까지 이 마당이 된 상황에서는 인터는 정말 올 시즌은 세리에아를 한번 잡아야 된다. 인터에게는 아마 세리에아에 집중하는 후반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D조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요. 1위가 라이프치 그리고 2위가 리옹이에요. 여기가 진짜 죽음의 조였죠. 네. 라이프치히가 3승이고 나머지 세 팀이 2승을 거두고 싸운 아주 엄청난 혼전이었습니다. 저희가 예상 때도 2조는 뭐 서로 물고 물리는 싸움이 될 것이다. 터지는. 네 팀 근데- 승점 유사한 걸로 따져도 2조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죠. 그렇죠. 11점, 8점, 7점, 7점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은 아주 결정적인 상황에서 그래도 히어로가 있는 팀이 올라갔다고 좀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라이프치히는 상당히 어려웠던 상황에서 1대1 상황에서 자비처 선수, 그러니까 측면 윙어들이 많이 해줬어요. 측면 미드필더인 자비처 선수가 1대1 결정적인 상황에서 오른발 대각선 중거리골. 그게 컸죠. 그래서 제니트를 잡았던 상황. 그리고 특히 이제 벤피카랑 그 홈 경기 때 0대 2로 지고 있었거든요. 그 90분까지 갔는데 거기서 결정적인 PK를 얻어내면서 2대 1이 됐고요. 네. 그리고 종료 직전에 이 포스베리 선수가 또 결정적인 헤딩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거의 지는 경기를 2대 2 무승부로 만들어냈는데 그게 결정타라고 봅니다. 그 경기를 사실 라이프치히가 그렇게까지 승점을 따내지 못했다면은 막판까지 네 팀이 엄청난 혼전이 아마 됐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중요한 상황에서 결국 히어로들이 측면 미드필더들 특히 잘해줬죠. 그런 경기가 나오면서 나겔스만 감독 라이프치히가 1위로 16강에 갈 수 있게 됐고요. 리옹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히어로가 데파이라고 좀 보여져요. 네, 데파이 선수가 조별리그 5경기 나와서 모두 골을 넣었어요. 네, 특히 이제 결정해줘야 될 때 그 하나를 만들어주는 그 차이가 결국 리옹에게 2승 2무 2패 2위를 만들어준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나겔스만의 어떤 스타 감독으로서의 이름은 계속 이어진다. 플러스 벤피카와 제니트가 예년만 못하다. 아마 그 얘기를 제가 어느 정도는 그 조별리그 처음에 조 나왔을 그렇죠. 때 그 프리뷰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벤피카, 제니트 이 두 팀은 사실은 빅클럽들도 이거 무시할 수 없는 팀들이었거든요. 계속 그랬죠. 장기간 동안. 그런데 올 시즌이 제가 봤을 때는 벤피카도 그렇고 제니트도 그렇고 과거에 잘 나갈 때만큼의 장 의원님 표현 그대로 또 제가 반복하면 히어로들이 예전엔 좀 있었어요. 근데 히어로 수가 예전보다 줄었어요. 네네. 그래서 벤피카와 제니트가 상대적으로 올 시즌은 예년만 좀 못한 전력이었고 그 와중에 이제 라이프치히와 리옹이 그거를 어떻게 보면 잘 활용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H조입니다. 한 의원님이 장 의원님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아니요. 첼시는 그 리리그 경기 막판에 찬스가 하나 있었다고 하던데 그게 만약에
들어갔으면 첼시가 조금- 3등이 될 수 있었죠. 조금 쫄렸죠. 근데 원래 그게 축구입니다. 첼시가 릴은 이길 게임이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뭐- 승부는 발렌시아와 아약스가 내야 되는 그런 거는 아마 경기하기 전부터 아약스도 알고 있었고 발렌시아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약스가 어떻게 보면 그 한 두 경기가 좀 아약스가 아쉽긴 하죠. 그러니까 네. 첼시와 4대4 했던 경기. 그 경기가 아약스가 크게 앞서가고 있다가 갑자기 센터백 더블 퇴장이 나오는 아주 진풍경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약스가 그 이후에도 날카로운 역습을 2명 부족한 상황에서도 간간히 하면서 잘 버틴 거는 물론 아약스가 잘했지만 어쨌든 아약스는 초반에 많이 앞서갔던 경기였기 때문에 그 첼시전을 잡았으면 좋았을 뻔했고요. 그리고 아약스에 뭐 죄가 있다면 결국은 마지막 그 6차전 발렌시아를 홈으로 불러들인 경기에서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어요. 발렌시아는 제가 올 시즌 본 모든 경기를 통틀어 투쟁심, 정신력 이게 최고의 경기를 했고요. 상대적으로 아약스는 정말 그 안 될 때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프로메스라든가 이제 몇 명 공격 자원들이 조금 빠진 것도 있었지만 발렌시아는 그렇게 따지면 실로손 골키퍼부터 시작해서 부상자가 이만큼이었기 때문에 아약스가 뭐 우리 부상 때문에 졌어요 이렇게는 말 못하고요. 발렌시아가 부상 여파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 아약스는 사이클이 안 좋을 때 걸렸고 발렌시아는 올 시즌 최고의 집중력과 최고의 정신력으로 부상자가 그렇게 많은 상황에서 이거를 조 1위를 만들어낸 이래서 정말 축구 몰라요가 또 통용이 그렇죠. 되는 그런 한 판이었던 것 같아요. 첼시 같은 경우가 발렌시아 원정 갔을 때도 첼시가 사실 상당히 힘들었었어요. 그 경기가 에이브라함이 전반 막판에 허리 다쳐가지고 나가는 바람에 바추아이가 후반에 들어오는 그런 좀 어려운 상황인데 결국 파레오 선수가 그 페널티킥을 차는 상황에서 케파가 결정적인 선방을 하면서 발렌시아가 어떻게 보면 좀 무너질 수 있는 이제 그런 흐름이었는데 끝까지 계속 도전을 막판에 했고 발렌시아가 그 바스 선수의 크로스가 그대로 골로 들어가는 약간의 이제 크로골이 됐죠. 어떻게 보면 또 신도 도와주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그 경기를 2대2로 만들어냈고 네. 그리고 막판에 또 한 의원님이 중계하신 또 아약스 경기 그 경기도 아약스에게 특히 후반에는 많은 공격을 당했잖아요. 그 상황에서 도메니크 키퍼부터 해서 수비진들이 하나하나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 상당히 절실함이 있었고 끝까지 16강에 대한 집념이 살아 있었다. 어떻게 보면 아약스는 마지막 경기도 그렇지만 첼시전이 그 치명타죠. 전체적으로 그런 경기들이 중간에 딱 하나 섞이니까 다 승점 거의 6점짜리 경기죠. 결국은 상대에게 승점을 주지 않고 가져오고 본인들이 그렇게 뺏어였어야 되는데 아약스는 그 싸움에서 졌다. 끝까지 재밌는 조였는데 결국은 발렌시아와 첼시가 다 이유가 있는 16강 진출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H조까지 살펴봤는데요. 정말 올라갈 팀이 올라간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6강부터는 누가 올라가도 누가 떨어져도 정말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또 뭐 이제 여러 언론에서 가능한 만날 수 있는 팀 뭐 4개, 5개 있는데 뭐 어디는 좀 까다롭고 어디는 뭐 수월하고 저는 그런 기사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그러니까요. 없어요. 예, 수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모두가 상황에서. 까다로운 네. 대진이지 않을까. 그리고 2위 팀들을 자꾸 이제 무시를 하는데 첼시 같은 팀이 만만한 팀이 아니에요. 당연히 네? 좋은 2위 팀들 멘트예요. 무시를 하는데 아주 좋은 화났어요 멘트. 지금. 그러니까요. 어떻게 만나도 까다로운 이들 과연 16강 대진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